그러면은 제5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희망의 새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좋은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좀 어두운 얘기부터 좀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조그마한 일들이지만 한국 정치의 지각 변동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이 불어되었습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울진의 신하물 3, 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우원식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대 변화를 못 읽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태우, 신재민 씨의 폭로 사건을 자기 방어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면서 문제를 개인 일탈로 격화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 의사를 밝히면서 전당대회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친박계가 자유한국당을 석권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계파 싸움과 분열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손금주 이용호 두 분의 불허 이유를 두 의원의 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왔고,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낙선을 위해서 활동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변론으로 하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말 맞습니다. 그러나 왜곡과 오만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현철 상임이사는 자신이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겨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 수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고 민주당에 있었던 분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면서 결국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미세먼지 등의 이유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탈핵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사회적 중에 하나입니다. 취임 후 6월 19일에 기장에 가서 탈핵 국가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송 의원은 문정부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에 대해서 시대 발전을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당내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특감 발언과 전 특감 발언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잘못을 폭로자 개인의 일탈로 몰아붙였습니다.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이 더럽다느니 장갑을 끼웠다느니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부지기수로 퍼질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만과 독선이 더해지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은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찌 될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로서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국정농단 사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다시
수구 보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 보수는 시도 없이 말라버릴 것이고 당내 분란과 분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역위원장 전형에 공개 오디션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한 분 빼놓고는 아예 처음부터 선택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수구보수 정당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진색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정치 재구성의 단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대 양당의 오만과 독선이 결국에는 분열로 발전하고 이런 한국 정치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 다음 총선까지 존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는 적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 중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고 선도해 왔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다 잘 아십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바른미래당이 이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손마당 푸드트럭은 오늘도 여의도 단문공원 종합입니다. 11시 반부터 푸드트럭을 이끌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끌고 한국 정치의 개혁을 이끌겠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올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뒤늦게라도 선거 개혁을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라는 어중간한 표현으로 그동안 대통령께서 주장해오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거법 협상에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기 개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환영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이 1월 중순 조기 개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바른미래당의 뜻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최대한 조속히 개최해서 여야의 주요 국정 어젠다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의 합의, 소위 빅딜을 하기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협치를 구현하고
여야정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설 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개최되어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용기 있는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원전산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묻지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합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고 진행되어 온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 철회 행위는 정부 정책 추진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과 관련 산업 인프라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 신입생이 중단되는 등 인재 충원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전 한 개의 수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련 기술의 영향력 역시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송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신한울을 3, 4호기 건설에 대한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촉구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공개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탈북자 15분이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이다. 대한민국이 엄연히 지켜줘야 될 탈북자를 간첩으로 몰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격 살인자이자 범죄자라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이 아니라 조사 대상인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김진태 의원은 가장 조사를 잘할 사람이라고 공개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보수의 가치를 안보 사기꾼에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만원 씨는 보수 진영에서 영구 추방돼야 될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당시 4살이었던 김정아 여성분이 내가 4살에 기저귀 차고 광주에 왔냐 라고 하니까 지만원 씨는 그저께 자기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어린이 광수가 있었다. 총든 광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광수는 광주에 온 북한 특수부대 주임말입니다. 총든 광수뿐만 아니라 배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어린이들도 동원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김정아 씨보다 어린 만 4살이 아니라 만 3살짜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현 씨라고. 이분이 지만원에게 직접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나이에 왔겠냐 하니까 당신이 떳떳하면 고소를 해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큼 지만원 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제 올린 글에서는 자기가 5.18 진상조사위원이 안 되면 자살하겠다고. 왜냐하면 계속 조사 받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사 예상이 되느니 자살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북한 인권단체와
보수 원로들도 우리 탈북자들 보호를 위해서 지만원 단죄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계속 사과를 안 하면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식 징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탈북자들 인권을 위해서 20년 동안 같이 활동해온 본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가산점 부활 국회 공청회 열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과 오찬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남성들은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인센티브가 없다. 여성을 오히려 우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일주일 전에 군 가산점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답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0대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처럼 실업률이 거의 없을 때, 거의 완전 고용률 때랑 다릅니다. 일자리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군대에서 보낸 인연은 신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공공부문 같은 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경쟁력만 갉아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의 최대 화두인 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공정을 내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외면해서 청년 지지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때문에 20대 남성이 취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정부가 방치한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무원 합격률을 보면 남성이 43%, 여성이 57% 해서 여성이 10% 이상 앞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과거 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가산점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한 것 때문입니다. 때문에 합리적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20년 전과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여당과 그리고 한국당에도 촉구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군 가산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20대의 젠더 갈등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 미세먼지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 시각 현재 168mg이고 서울 여의도의 현재 농도 또한 168mg입니다. 중국발 요인이 아니라면 백령도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경유차 운행 제한하고 주차장 폐쇄해서 일반 시민과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미세먼지의 책임을 씌우지 마시고 주 원인인 중국에 할 말을 하십시오. 백령도에 무슨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까? 원인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해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눈뜨고 코베였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성어처럼 표리부동한 사람들에게 청와대가 제대로 낚였습니다. 청와대 부속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반려견으로 유기된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느꼈던 신선함이 적절하지 못한 동물권 단체의 행태로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를 캐릭터화하여 인형을 만들어 2018마리를 서울광장에 전시하며 홍보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 직접 강아지를 서울광장에 데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대통령의 승인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뒤로 동물권 단체 중 케어의 그 이후로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러한 행보로 연간 20억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 인형을 무려 3만 원에
배송비 별도로 판매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반려견을 이용한 동화책까지 출판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온라인상에 보면 청와대에 납품했다는 식품부터 운동기구, 가구 등 광범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이런 홍보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청와대의 품질 보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상품이 아닌 대통령의 반려견에 대한 반상업적 이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동물단체 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로 입양시키자 반려동물은 주인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쁜 번식용개로 살아가겠다는 발상은 나쁘다면서 지난 3월에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던 개라는 이유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경계하며 종견장으로 보내는 것을 맹렬하게 비판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대통령의 강아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강아지들은 몰래 안락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위선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황당함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을 팔고 뒤로는 후원자들을 몰래 구조했다는 이 수백 마리의 강아지를 안락사시킨 단체는 명확하게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청와대는 당장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을 이 단체에게서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부속실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명예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이런 대통령을 등에 업고 상업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워마드 얘기 조금만 하자면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마드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불법 촬영물 유포 및 방조 사범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검거되어서 4년 실형을 받은 소라넷 운영자와 달리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 강모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번 바른미래당에서 공개한 워마드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이미 워마드의 행위에 폭력성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은 소라넷이 끼치던 해악에 비해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을 나체로 합성해 게시하면서 해외 서버임을 과신하면서 잡아보라고 하는 등 국가기관에 대한 조롱행위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워마드 운영자로 지목되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강모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야 젊은 세대에게 문재인 정부가 혐오와 젠더 갈등 유발자들에 대해 공정하고도 엄정한 잣대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초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아주 나쁜 수준입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해보지만 그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20% 줄인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를 아예 중단시켜버리면 확실히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것이라고 핑계대는 그 기저에는 서해안에 있는 수십 개의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전 26%, 석탄 발전은 46%, 합계 72.2%였으나 원래는 반반 정도였는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석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원전보다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더 무섭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노후 화력을 줄이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것처럼 최근 탈원전도 슬그머니 그 말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만 닫고 정책은 변화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 문제, 들판으로 산으로 뒤덮인 태양광 문제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전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전기료가 오를 거다. 전기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등 수많은 루머가 생산되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전문가들이 따지고 따져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는 의도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비롯됐습니다. 산업부도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진정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털린 장단에 추임새를 넣을 것이 아니라 장단을 거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싫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할 정책 1위는 정부 주도의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입니다.